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중국의 PMI 지수가 확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그리스가 100억 유로를 투자해서 곧 국제 환매에 나서기로 했고 스페인 정부도 은행권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1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가 3년 4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소식에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유럽 주요 증시가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점검해보고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죠. 네, 글로벌 핫 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엇갈렸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인 건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는 조금 부진한 면이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고 그리스 문제는 환매가 순항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 밖의 부진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0.46%가 하락한 12,965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0.27%가 하락했습니다. 3,002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47%가 하락한 1,40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른 흐름이었는데요. 그리스 환매의 순환 기대감, 그 다음에 11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비치 대비 그대로 46.2로 발표가 되면서 10월 대비 상승한 것이 영국 증시나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등 여타 증시를 좀 끌어올린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글로벌 증시는 좀 미국 쪽과 유럽 쪽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고전하던 중국이 살아나자 이번엔 좀 미국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11월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국의 우려를 이제는 미국 쪽이 쳐다보기 전에 미국 내부적인 문제부터 단속해야 되는 그런 발등의 불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11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가 49.5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뉴욕 제조업 지수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여러 제조업 지수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수치가 51.7로 경기 확장 기준선을 웃도는 수치였지만 49.5로 11월 달에는 이를 밑도는 현재 좀 불안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치는 51.3이었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낙폭이 현재 커진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부분은 역시 재정절벽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지 않고 있고 내년도 법인세 인상 등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경기에 자신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제조업 지수에 현재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세부 항목에서 고용 지수가 48.4로 경기 확장 기준 50 밑으로 들어간 부분도 그대로 현재 목도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10월 건설 지출은 1.4%가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그나마 뉴욕 증시의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10월 미국의 건설 지출은 예상치는 0.5%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4% 신장했습니다.
9월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좋게 나왔고요. 특히 주거용 주택 부분이 리드하면서 이런 건설사의 건설 지출도 꾸준하게 현재 선순환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신용평가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디스, 오늘은 피치 쪽 소식인데요. 피치가 내년 미국 지방채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방채 얘기를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정절벽 이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부정적 여파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먼저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미국의 국가신용 강등 우려죠. 이런 부분에 이제 여파가 나오기 전에 부분적 여파로 미국의 지방채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공개적으로 영국의 피치사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에 이를 경우 내년 초에 지방채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언조로 현재 나온 부름인데요. 지방정부 예산은 연방정부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내년도 미국의 정부 지출 예산 감축에 현재 대비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맘모스레이크 시티 이런 그 도시들에서 현재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서 파산에 이르는 등 주 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 부분이 피치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채 투자는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투자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 현재 투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리스크 불안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이런 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가 국제 환매를 위해 예상대로 1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환매 진행 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톤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유로존의 회원국들이 그리스 환매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거들어 주겠다라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환매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그리스는 유럽재정안정기금에 100억 유로를 받아서 자체 투입 자금 100억 유로를 보탠 자금으로 약 200억에서 400억 유로의 그리스 환매를 진행한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매입 가격은 1유로당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28센트에서 30센트 유로 정도를 현재 상정을 했는데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1유로당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32에서 34센트 유로 정도에서 현재 매입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그리스 환매가 적절하게 순항할 것으로 낙관적 견해를 표명한 것도 오늘 유럽 증시에 좀 보탬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환매가 잘 진행이 될 경우 13일 날, 이달 13일 날 지급될 3차 구제 자금 437억 유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집계가 되게 되고요. IMF가 환매의 성공 이후에 조건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밝혀서 이 환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가 환매에 성공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발행했던 약 600억 유로 정도의 국채를 환매하고 다시 낮은 금리로 재발행함으로써 620억 유로의 자금 부담의 절반 수준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를 현재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리보 금리 조작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클레이즈 이어서 UBS도 튀어나오고요. 이제 미국 은행들도 속속 이 벌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보 금리 파문으로 내년 6월 말에 그 현재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의 머빈 킹 총재가 임기 만료 이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카니 총재가 수장으로 현재 들어오는 이런 그 여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보 금리 조작 혐의로 스위스 UBS가
벌금을 4억 5천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현재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와 영국의 금융청이 현재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UBS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클레이스가 가장 먼저 벌금을 내도록 현재 조치가 됐는데 이와 현재 동일한 금액이 UBS에도 부과가 됐습니다. 이 바클레이스와 현재 UBS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대상 은행들이 약 9개가 현재 걸려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현재 들어가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와 소시에테 제너럴, 캐나다 왕립은행, 도쿄 미쓰비시 뱅크 등 일본계 은행들도 현재 들어가 있고 영국에는 로이드 뱅크, 호주에는 웨스트 LB 은행들이 현재 리보 금리 조작 혐의로 벌금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 이슈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내년도 물가관리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4%로 설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죠. 어제 이제 HSBC PMI 지수도 예상치대로 50.5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구매관리자 지수가 엊그제 50.6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만 보면 현재 중국의 경제 지표들은 그나마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내년도 물가관리 목표치를 4% 범위 내로 올해와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이강 부행장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 총재가 올해 말로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발표되는 주요 안건을 부행장이 챙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베이징 정책논단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 정도 수준으로 보고 내년도도 최대 4%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7.5%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강 부행장이 현재 보고 있고요. 위안화가 균형 환율에 현재 근접하고 있다는 점, 현 추세에서 미세한 절상 유지 속도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중국 인민은행의 차후 현재 통화관리 목표치를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5년 동안 68%나 추락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1959포인트, 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중국 증시에 특히 이제 앵커께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상하이 지수가 1% 하락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1959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표나 내용들은 좋게 나오고 있지만 역시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통화 정책이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아직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재 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좀 노정되어 있고 특히 세계 경제 바로미터인 미국의 경기가 식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제2의 수출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 내부적 요인으로는 사회간접시설 투자 이런 부분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이제 역부족인 부분도 나와 있고요. 내년 초에 나올 대규모 IPO 물량 이런 부분도 다소 현재 중국 증시의 부진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장이 새롭게 들어와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내는가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증시만 놓고 보면 최근 엔화의 약세 드라이브, 특히 BOJ의 추가적인 현재의 경기 부양 카드와 자산 매입 규모가 크게 일어나면서 일본 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시아 증시에서 돋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열세를 현재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진단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부진 원인으로 중국의 내부와 또 외부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중국 지표가 호재로 국내 증시도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코스피 194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전일장 코스피 시장 그 외국인의 2,700억 넘는 이제 순매수를 보이면서 수급의 어떤 외국인의 공백 지금까지 많이 이어졌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긍정적인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60일선은 회복하는 1940포인트가 넘는 그 정도의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자동차주만 그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이제 사게 되면서 타 업종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은 이제 IT 그런 관심들, IT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일주일을 앞두고 외국인의 그 파생 포지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방으로 구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견조한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코스피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은 어제 뭐 삼성전자를 600억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전체 2,700억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비중을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아차도 230억, 뭐 LG화학 152억, 삼성전기 142억, 삼성엔지니어링 134억 이 정도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어제 한국가스공사도 3%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죠. 결국에는 기관의 어떤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삼성전기도 78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GKL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순으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LG 디스플레이를 78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신한지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백화점, GKL 순으로 순매도 상위 종목을 나타냈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외국인이 샀던 삼성전자를 471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위아 그리고 대한항공, LG화학 순으로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2,700억 넘게 순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국인의 매수 규모 상당히 오랜만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좀 매수세로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어제 그 시장의 전반적인 한 2시, 한 40분까지는 1,50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종가 무렵에 1,200억 정도 종가에서 이제 국가단체가 1,2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이제 1,200억을 매수를 했죠. 그런 부분이 차익거래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어떤 그 이제 차익거래 아무래도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를 하는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그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인 1950의 돌파 여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외국인의 그 파생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만기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감지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좀 강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코스닥 지수는 예외였죠. 뭐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500포인트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500선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력하다.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그 매수 주체가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그 코스닥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어제 외국인이 100억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개인만이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하락하는 4일 만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IT 관련주, 상당히 휴대폰 부품주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어졌던 상승 기조들,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IT에 대한 쏠림 현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시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뭐 때가 되면 뭐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북한 미사일 뭐 이런 소식들 네. 때문에 어제 방산주들 뭐 급등하는 뭐 상한가 네 종목 공이 전부 다 상한가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성 테마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련 분명히 필요한 그런 테마 종목들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코스닥 시장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가장 많이 매수를 하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약세를 보였습니까? 네, 어제 그 전체적으로 네. 외국인이 전기전자 상당히 많은 수량을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화학과 운송 장비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그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 뭐 퍼가 5에서 6 정도밖에 지금 그 퍼가 책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성장성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과 성장성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외국인은 화학, 전기전자, 운송 장비업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운송 장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업, 아까 말씀드린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부분들의 상승률을 뒷받침해줬던 부분이 전기 가스업 매수 집중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외국인은 그 음식료품 그리고 은행업 최근에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뭐 개인 부채 그리고 PF 대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업의 성장 모멘텀 상당히 부진하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어제 조금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 화학 뭐 이런 업종에서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화학, 뭐 건설 업종 어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뭐 이런 수주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쪽에서는 뭐 아이폰 5 관련주, 휴대폰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여지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코스닥 업종별 분위기도 짚어봐 주시죠. 네네. 일단 어제 시장은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IT의 네. 장이었다, 향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드웨어 IT 업종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휴대폰 부품주들 그리고 뭐 인터넷 관련주들, 뭐 금속 업종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역시 IT 하드웨어 쪽 이런 부분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락 문화와 운송 장비 그리고 기계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어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가 그리고 IT 소프트웨어는 이제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약과 오락 문화 어제 이제 한동약품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고 외국인은 파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도 뭐 제약도 팔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이쪽 분야는 매도를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제점 오늘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좀 소폭 약세로 장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이나 60일선을 안착을 하고 수급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 어제장에서 이제 감지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더 오늘 매수세를 이어줄 부분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미국이나 중국의 네.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트렌드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 간단하게 전략 드리면 오늘 박스권 상단 부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주 최근에 이제 급등을 보였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추격 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략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서 좀 만기일 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 좀 예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코스피 좀 1950포인트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네.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만기 지수에 의해서 사실 외국인들이 그 포지션을 구축한 이후에 가장 네. 상승 트렌드를 외국인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그 트렌드로 갈 때는 만기 전주가 사실 피크를 찍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만기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한 2주 전부터 상승 파생 포지션을 구축을 한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번 주까지의 그 최대 수익 실현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정도에 1950선을 찍고 난 이후에는 다음 주 이제 만기 주간이 되겠죠. 그런 주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매수 차익 잔고 뭐 이런 부분들 배당 때문에 사실 잔고 유지가 사실 가능성이 높고 지금 스프레드 부분도 뭐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롤오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매수 차익 잔고를 쌓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다음 주 구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사실 돌파 여부는 상당히 뭐 가능성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오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젠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어제장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IT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5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흐름 점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키워드로 하면 IT, 최근에 뭐 키워드로 하면 IT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 5가 사전 예약자 수가 25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큰 폭의 그러한 예약자 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러한 관련주들의 흐름이 전일에 상당히 좀 변동성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통신 관련해서 KT라든가 SK텔레콤 그리고 인터플렉스, PCB 업체인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라이콤, 뭐 아모텍 이러한 종목들의 변동성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좀 잘 선별을 한다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좀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중에서 굳이 선별을 좀 하자면 뭐 SK텔레콤보다는 KT 쪽이 더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측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인터플렉스라는 FPCB 업체, 이 종목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라이콤이라는 종목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우리 애플, 뭐 모토로라, 림 이러한 주요 글로벌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세계 1, 2위 고객사를 뭐 확보를 하고 있는 국내 최대 FPCB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주로 이제 그 삼성과 애플의 이러한 양강 구도가 계속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쪽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양측에 다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전방 산업인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이 뭐 계속해서 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적인 부분은 계속 증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 쪽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동사의 그런 FPCB 자체가 부품이 스마트폰보다는 이런 태블릿 PC 쪽에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마트폰보다 한 20% 정도 이상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보자면 현재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바로 보시는 대로 애플과 삼성 이쪽에서의 태블릿 PC 판매량이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양측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의 90% 이상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매출이 다 발생이 됩니다. FPCB 쪽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이러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계속 늘어난다면 당연히 뭐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의 S펜 기능,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FPCB의 변형인 디지타이저라는 기능이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기능 자체도 이 동사에서 공급하는 FPCB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뭐 갤럭시 노트나 이런 부분이 판매량이 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러한 부분 그 글로벌 1위 삼성전자, 애플에 공급을 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자면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좀 보자면 20% 정도 수준의 그런 높은 ROE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증설 효과 부분도
올해 한 4분기,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시장의 부분을 좀 판단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다른 여타의 종목이나 업종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약간 조정받는 그러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상당히 추세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 구간을 좀 거치긴 합니다만 이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약간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아주 차트가 정배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67,9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종목이었죠. 인터플렉스 어제 종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940선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삼성전자 강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장 단기적인 흐름과 함께 중기적인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그 각종 증권 채널,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 방송이죠. 또 대세 상승을 전부 다 또 합창을 하는 상태인데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봄에도 2,400, 500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역시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 말을 듣고 2012년에 투자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당했죠. 어쨌든 서울경제TV만 집중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주식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 잘 들으시고요. 물론 제가 100% 적중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니까 하여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똑같아요. 1925선이 지지가 되면 이게 1940선에서 놓을지 1950을 넘어갈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나름대로 트렌드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단기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일단 1900선이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오거든요. 시간 문제인데요. 언제 나와도 나옵니다. 다만 나왔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냐,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제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는 11월에 한번 크게 밀려주고 12월에 반등 이후에 한번 연말에 폭락하는 이런 시나리오였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너무 선반영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원래 저의 시나리오는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요. 11월에 이제 1800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12월 중에 나왔다가 다시 연말에 1750 라인까지 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재정 절벽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았는데 기대감으로 벌써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따로 놀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점에서는 이제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대신 뭡니까? 최근에 굉장히 올해 장세가 좋았었고요. 다른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고점하고는 비슷하지만 사상 최고점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모든 경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막 한번 보시면은요. 1860에서 1940선 상승의 3대 요소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올라간 건 딱 세 가지거든요. 삼성전자, 선물옵션, 해외 증시인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그 전고점 돌파의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옵션은 어제 극적인 하락 방향성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 수급 동향을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는 다우존스 120일과 240일선은 봐야 된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보시겠는데요. 지난주에는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과연 이게 최고점을 돌파할 건가 말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이 안 좋아도 이게 돌파가 되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반대로 다른 것들이 좋아도 이게 만약에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네, 종합주가지수 깎아먹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까지 그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가 12월물이죠. 굉장히 축소가 됐다가 어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다시 이게 또 중간으로 갈지, 그러니까 거의 보합권으로 갈지 다시 밀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다우존스인데요. 간단합니다. 이 빨간색이 121선이고요. 요 보라색이 이게 24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21선을 먼저 돌파하느냐, 241선을 먼저 이탈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자막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코스피 4대 업종별 체감 지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거의 실감을 하실 겁니다. 코스피는 현재 1940선대입니다. 그런데 전기전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2050에서 2100입니다. 전기전자만 그래요. 운송장비는 1750선 전후고요. 화학은 1850선 전후입니다. 철강금속은 1750선 전후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거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전기전자만 가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개 업종이 올라가주면은 전기전자가 좀 주춤해도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지수가 내려가려 그러면은 전기전자 하나만 빠지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요. 봄에도 그랬고요. 또 마찬가지죠. 또 가을에도 그랬는데 결국은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올라가는 지수를 거역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레버리지에 투자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펀드 투자하셨던 분들은 적당히 환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날아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채권하고 주식이 같이 오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만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채권하고 주식은 방향이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전기전자가 시장을 이끄는 주도 업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접근 가능한지 한번 오늘 전략 세워봐 주시죠. 네, 주식 비중은 이렇게 해주세요. 1920호선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25에서 50%, 미만이면 0에서 25%가 좋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그걸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전기전자를 비롯한 4대 업종 전략입니다. 전기전자는 당일 매매,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당일 매매 혹은 1박 2일 코스 정도로 단기 매매 주력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계속 가기가 좀 숨막힙니다. 그 다음에 운송 장비는 매도 관점입니다. 그동안 이제 보유했던 분들, 단기 매매 들어갔던 분들 매도해 주시고요. 매수보다는 관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언제든지 단기 매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학은 다 따로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철강금속은 뭐냐? 단기나 중기나 완전히 무시하세요. 그냥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철강금속은 모멘텀이 전혀 없고요. 이걸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지수가 폭등해서 살만한 게 없을 때 그때나 접근해야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교육 강의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12월 8일, 12월 15일 토요일 날 이제 4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초보자들은 꼭 들으세요. 교육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교육 받게 되면은 모르긴 해도 눈이 좀 확 띌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은 제가 대충 강의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재개발, 재건축 등 이 도시 정비 사업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은 셈인데요. 하지만 건설업계 찬바람이 불면서 도시 정비 사업마저 건설 회사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과거 한때 건설업계 최고 이슈로 부각됐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공 2단지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체들이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공 2단지인데요. 지난 7월 무산 뒤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조합원 지분 가치를 보장해주는 확정 지분제로는 사업 참여가 힘들다고 알리며 입찰 연기를 요청해 시공사 선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 현대아파트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 용사 참사 이후 세 차례 열린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번번이 유찰된 용산국제빌딩 주변 4구역을 비롯해 은평구 구산 1구역, 동작구 상도대림, 서대문구 홍은 13구역, 홍제 3구역 등 이른바 요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한때 주목받던 도시 정비 사업이 건설업계로부터 점차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수주에 나서지는 않겠다며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가장 좋은 조건의 시공사를 고르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로서는 과거의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건설업계 내부에서 웬만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개별 업체들이 재개발, 재건축 수주액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7,669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한 GS건설의 경우 하반기 재개발, 재건축 수주액은 제로입니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2조 5,493억 원에서 7,872억 원으로 수주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지난해부터 재개발, 재건축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파괴 주범으로 꼽히던 대형마트 등이 월 2회 자율 휴무에 나선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12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월 2회 자율 휴무를 시행합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회원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 리테일 등 기업형 슈퍼마켓이 12일부터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유휴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휴무를 실시하는 지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입니다. 또 쇼핑센터 등의 입점에 영업규제 대상을 제외됐던 점포들도 자율휴무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네. 반면 동네 상권을 둘러싼 개인 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조정 협의에도 합의사항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고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격업체 지정을 둘러싸고 네. 동네 빵집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과 동네 빵집이 소속된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8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후 6차례에 걸쳐 조정협의를 가졌으나 워낙 이견이 커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제과 측은 대기업들이 재벌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입 및 확장 자제 등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에 경향된 수백여 명의 동네 빵집 사장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규탄 대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동네 빵집들과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 한 사람당 의료비를 계산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쓰는 평균 의료비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의 생애 의료비 분포 추정 및 한일 특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1인당 생애 의료비는 2010년 현재 가치로 1억 1,430만 원, 남성은 9,58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840만 원의 의료비를 더 진출하는데 이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에 비해 평균 6년 정도 덜 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